자, 이제 72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법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하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뭐니 해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요거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투자자들이, 그 투자론에서 투자자들이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처럼 개발업자들도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이게 틀렸죠.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 과거 및 현재 추세를 파악은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궁극적 목적은 미래 예측에 있고요. 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맞죠? 이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이고요. 소유권 관계는 사법입니다.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요. 시장성. 자, 이런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렇게 할 때 시장성이 들어가면은 그 임대되거나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본다 그랬죠. 그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된 부동산이 그게 바로 대상 개발 사업을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73번에서도 보시면은 3번 지문에 시장성 분석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러면은 이 위에 5번 지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시장 분석이란 말이에요. 수급 분석 보는 거는 시장 분석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1번의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지역의 인구나 소득, 산업, 교통 이런 거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 그게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에서는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타당성 분석에서는 키워드가 수익이에요. 수익성 분석이에요. 이런 수익성이 결국은 개발 사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충분한 수익이 있어야 이 개발 사업에 투자자들이 돈을 댈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4번의 투자 분석은 최종 결정 내리는 거죠. 투자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을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 분석하여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한 투자안이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개가 모두 다 타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게 바로 투자 분석이라고요. 그다음에 공실률은 임대 대상 부동산이 임대 기간 중 임대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해요. 보통은 예를 들어 방 20칸인데 2칸이 지금 비어 있다. 이러면은 공실률 10%다. 지금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비어 있는 거를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요. 1년 365일을 따졌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비어 있는 그 기간을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총 365일분에 며칠이 비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공실률을 계산할 수도 있다고요. 다음에 74번은 LQ 계산이죠. 입지계수 계산은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이라 돼 있죠. 그럼 A 지역의 부동산 산업 하면 동그라미 치는 게 300을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전체는 항상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1400 그러면은 그것을 포함하는 제일 큰 사각형 박스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자, 여기다 좀 잠깐 1400분의 500분의 700분의 300 이렇게 해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된다 그랬죠. 1400분의 700분의 이쪽으로 이렇게 500분의 300 이렇게 가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 대로 가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는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반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0.6이죠. 0.5분의 0.6 바로 나오니까 1.2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는 지금 도시가 A, B 전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A, B 전국 이렇게 나오든
A, B 전국 이렇게 나오든 관계없이 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아무렇게나 풀어도 관계없어요. 다음에 75번은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매수 수용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으로서 권리 소멸형이라 할 수 있다. 맞죠? 이건 다 수용을 해버리면은 원래 소유자가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다음에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다른 걸로 바꿔서 돌려주는 거죠. 교환하는 거죠, 교환.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매수 수용 방식은 매수 대금 또는 보상금 산정 시 개발이익을 배제하며 환지 방식은 담보에 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매수 수용 방식에서는 그 대금을 줄 때요. 보상금을 줄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원래 어떤 이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내년에 보통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바로 사업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새 벌써 1년 동안 땅값이 상당히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보상 평가를 하려면은 그때도 뭘 이용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돼요. 보상 평가할 때. 근데 내년 이맘때라면 내년 1월 1일 날 발표한 공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년 1월 1일 날 발표한 공시지가는 이미 땅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이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은 하는데 언제적 공시지가를 이용하는가 하면은 올해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이용해요. 2016년 9월, 10월 1일 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016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이용 안 하고 2015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이용한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2016년 1월 1일자에는 개발 계획의 발표로 해서 이미 땅값이 올라간 공시지가잖아요. 그 이용 안 한다고. 그래서 개발 이익을 배제한다고. 아시겠어요? 맞잖아요, 그게. 그게 자기의 노력으로 땅값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해줘요. 그게 이제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잘 찍으면 안 된다고요. 수용이 되니까. 옆에 빗 맞아야 된다고. 맞잖아요. 빗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트는 정확하게 꽂아야 되지만 땅 투기할 때는 옆에 빗 맞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꽂으면 안 된다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는 감보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요. 그다음에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하고요. 맞는 표현입니다. 이런 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죠. 아마 근데 도시개발법에서 이런 거 하지 않나요? 하죠. 매수 수용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일단 돈을 먼저 투입을 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죠. 나중에 뭐 공공택지를 뭐 분양을 하든가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돈을 먼저 투입을 해놓고 시작하는 게 이게 매수 수용 방식이죠. 근데 환지 방식은 그 사업비도 다 어디서 나와요? 그 채비지에서 다 나오죠. 채비지, 보류지 있잖아요. 채비지는 비용 충당하기 위한 거고 보류지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비가 많이 안 든다고요. 환지 방식은. 자, 됐고요. 다음에 76번은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되죠. 이런 건 자체 사업이에요. 자, 근데 개발 신탁에서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말이 안 되죠. 신탁회사에 넘기고 나머지는 다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알아서 하고요. 나중에
그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 편이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대체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죠. 보통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문제 때문에 여러 법인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연합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보통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형질 변경 등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77번입니다. 토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본시장은 완전하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말이 뭔 뜻인지 언뜻 들어오십니까? 자본시장은 완전하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그런 거는 패스하면 돼요. 이런 거는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괄호석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82번의 괄호석 보세요. 82번의 괄호석 보면은 그 반드시 봐야 되죠. 그거는 괄호석을 봐야 돼, 반드시. 근데 77번의 괄호석은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한 거예요.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는 거는요, 언제든지 돈을 빌렸다, 갚았다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나중에 돈 많이 벌 사람이에요, 내가. 사업해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 사람인데, 나중에 돼야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돈이 별로 없어. 야, 돈 좀 빌려줘. 얼마든지 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용과 같은 거 관련 없이. 이게 이제 그런 조건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럴 때 이자율이 상승하면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 맞나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가슴으로. 동물적 감각으로 느껴야 돼요. 아니, 돈 들고 있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은행으로 갈래요? 땅 사러 갈래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은행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으로 땅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아니, 동물적 감각으로 그게 돼야 된다고, 이런 거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돈 들고서 땅을 살 건가 예금을 할 건가?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예금하러 가야지. 그러면 땅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해요. 근데 사실 공식도 있어요. 저걸 보면서 이 공식이 생각이 나시면은 내공이 상당하신 거예요. 이런 공식 생각나십니까? 이거는 생각나십니까? 그 장래기대 수익? 이거는 영구히 발생하는 거라 그랬어요. 영구히 발생해야 되고 매년 일정하게 발생해야 돼요. 계산 문제 특강 때 했습니다. 다. 이게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주관적 수익률이죠. 투자 가치,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 이게 주관적 수익률이 들어가니까 주관적 가치예요. 이거 매년 일정하게 영구히 발생하죠. 이것도 매년 일정하고 영구히 발생하는 거예요. 지대도. 그죠? 이자율은 객관적인 값이에요? 주관적인 값이에요? 객관적이죠. 지가는 객관적. 구조가 똑같아요. 20과 20의 구조가 똑같아요. 다만 여기가 주관적 수익률이 들어가니까 주관적 가치가 나오는 거고, 객관적 이자율이 들어가니까 객관적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저 공식, 저게 이제 지대론에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지대와 지가는 무슨 관계 있고요? 비례 관계 있고, 그리고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 있고,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자, 앞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 갖고 있다면 은행에 넣어놓을 거예요? 땅 사야 되는 거예요? 땅 사야죠.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토지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머리로 생각하기보다는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니까요. 다음에 3번에 토지에 대한 위험이 커져요. 위험이 커지면은 토지 사면 돼, 안 돼? 위험이 커지면 토지 사면 안 되잖아요. 땅 가격 하락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사업 예정지 주변지의 토지 가격이 이거는 뭐 느끼지 않고 바로 되죠. 다음에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이건 비례죠. 됐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78번에 지대 및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거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입찰지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차액지대는 뭐를 키워드로 하고 생각하라고요? 비옥도. 다음에 위치지대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다음에 요거 이제 고전학파 이론이죠.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라고 봤죠. 그래서 이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지대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최열등지나 한계지에는 지대가 어떻다?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한계지에는 지대가 0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실제로는 최열등지 한계지에도 지대가 있더라는 거죠. 그를 이제 절대지대라고 하면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죠. 소유권 자체로부터.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냥 빌려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이게 이제 절대지대고요. 다음에 입찰지대는 뭐라고요? 입찰 경매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익액이죠. 최대 지불 용익이고 만약에 이 금액을 써내서 낙찰이 되면은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이죠. 남는 거 없습니다. 낙찰은 됐지만 남는 거 없죠. 그래서 낙찰자의 비애라고 합니다. 이겼는데 남는 거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지대입니다. 그래서 1번의 차액지대론에 의하면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며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틀렸죠. 차액지대에는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TNN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했죠.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지만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맞죠? 한계지는 물론이고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9번은 위치지대를 계산 문제로 만든 거죠. 거기서 거리가 도시까지 거리가 15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가격은 쌀, 우유, 사과가 160, 210, 240인가요? 이게 순서대로 160, 210, 240인데 자, 여기서 이제 생산비 빼고 수송비도 빼야 되잖아요. 생산비는 60, 100, 130이고 각각. 여기서 이제 수송비를 빼야 되는데 수송비가 각각 다르죠, 지금. 7, 6, 5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7 곱하기 15 해야 되고요. 얘는 6 곱하기 15 해야 되고요. 얘는 5 곱하기 15 해야 되죠. 이 작물에 따라서 이 킬로미터당 수송하는 비용이 이렇게 달라요. 그럼 이렇게 빼면은 요거는 105잖아요. 165를 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5고요. 요거는 90이고 190을 빼내요. 그럼 20이고 75고 205를 빼내요. 그럼 35네. 요 두 개가 15km 지점에서도 남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유하고 사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고요. 다음에 80번은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을까요? 자, 레일리하고 허프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레일리하고 허프.
공식이 거의 유사해요. 이게 뭐 똑같은 거나 다름없어요. 흡인력을 계산할 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 인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레일리가 이 이론을 얘기할 때는 두 도시 사이에 장애 요인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랬고요. 이 두 도시가 고객들을 끌어당긴다 그랬죠. 이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고객들을, 주변에 있는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객들을 끌어당기는데, 허프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고객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허프는 여러 점포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여러 점포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해요. 이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 점포인 경우도 해요. 그래서 얘가 당기는 힘, 얘가 당기는 힘, 얘가 당기는 힘 이렇게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두 개 있어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지금 전체 당기는 힘이 100이잖아요. 전체 당기는 힘 여기 20, 35 이게 당기는 힘이라고 치고요. 이러면은 전체 당기는 힘 100 중에서 얘가 당기는 힘이 5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점유율이 50%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점유율이 30%다. 얘가 점유율이 20%다. 얼마든지 점유율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비포장 도로가 있으면 이런 거 고려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는 게 바로 뭐예요? 마찰 계수죠. 요 숫자가 이 허프에 오면은 마찰 계수가 2가 아니고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요 숫자가 다른 숫자가 돼요. 마찰이 크면은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또는 이 거리를 그냥 거리를 안 하고 시간 거리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 시간 거리라고 쓰든가 경우에 따라 마찰 계수를 바꾸든가 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 그래서 82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마찰 계수 2 그냥 그렇게 해서 문제를 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마찰 계수가 2 아닌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꼭 마찰 계수 확인을 하세요. 만약에 마찰 계수가 3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제곱하는 거예요. 세 번 곱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80번에 1번에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시적 분석, 이게 미시적 분석이고, 그리고 여기는 시간거리 또는 마찰계수 개념을 이용해서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고려했죠.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고려했어요. 그리고 다수 점포의 경우에도 적용했죠. 경쟁 점포의 수도 봤다 이 말이에요. 경쟁 점포의 수도 봤다. 다수 점포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점포가 두 개밖에, 중심지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 이게 무슨 점포예요? 집심이죠, 집심. 도심에 인접해 있으니까. 자, 그럼 집심이면은 점포들이 한데 모여 있잖아요. 그것도 도심에 모여 있죠. 도심에 모여 있어요. 이 배우지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나요? 중심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랬죠.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고 고객들도 균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방팔방 교통 조건 똑같고 산도 없고 강도 없고 평평한 곳에 이렇게 중심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심지가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면 이렇게 원형으로 넓혀질 거 아니에요. 이 자기네들 이 중심지가 이렇게 넓혀지다 보면 서로 부딪힌다 그랬죠. 서로 부딪히면 이제 여기 닿지 않는 영역을 서로 차지하려면 서로 상대방을 침범을 해야 되죠. 상대방을 침범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랬죠. 이 경쟁 치열한 데를 어떻게 해요? 나눠 갖죠. 이 경쟁 치열한 데를 나눠 갖는 과정에서 무슨 형태가 돼요? 정육각형 벌집 모양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요게 이제 상권이죠. 요거는 내 영역, 요거는 너 영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역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영역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점포들이 어떻습니까? 한데 모여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죠. 이거 가지고 이런 집심을 설명할 수 있나요? 얘는 지금 다 이 배후지에 다 한데 모여 있잖아요. 일정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산재성 점포를 설명하기에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일정 간격으로 중심지가 흩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크리스탈레이 이론은 집심성이나 집재성은 설명하기가 곤란하다고요. 혹시 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나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강사로서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죠.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우면. 자, 아무튼 2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 인구의 반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이 비례한다. 바뀌어 있죠. 인구의 비례죠. 인구의 반비례가 아니고 거리의 제곱의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고요. 그 다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봤다 그랬죠. 경쟁 점포의 수 이게 다수 중심주도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포와의 거리, 소비자의 분포는 아니에요. 점포의 크기죠, 크기. 예. 기본적으로 허프도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봤어요. 거리와 크기는 봤어요. 거리와 크기, 점포의 크기와 점포까지 거리 두 개 보고 거기에다 뭐까지 본 거예요? 경쟁 점포 수까지 본 거예요. 경쟁 점포 수까지. 그다음에 중력 모형이 뭐예요? 중력 모형은 이거. 이게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따온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중력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허프도 중력 모형이고 다 중력 모형이에요. 이런 중력 모형은 밀고 당기는 거 하죠. 밀당하는 거잖아요. 그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 근데 이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형성 과정을 보는 거죠. 얘는 형성 과정을 보는 거고요. 육각형이 되는 형성 과정을 보는 거고 얘는 상호작용을 보는 거. 상호작용. 밀당하는 게 상호작용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은 중력 모형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보다 중심지 형성 과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바뀌어 설명하고 있다고요. 형성 과정을 보기보다는 뭐를 보고 있다고요? 상호작용을 보고 있다고. 밀당하는 거. 됐나요? 이게 지금 밀당하는 거 맞잖아요, 이게 만유 인력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또는 밀고 당기는 힘 해서 달과 지구가 이렇게 운행하면서 이게 밀물 썰물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달 때문이죠, 달. 혹시 여러분들 모르셨나요? 달이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오는 쪽으로 이렇게 물이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지금 달이 어디 있죠? 지금 태양 때문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 있으면 여기서 달이 당기는 힘 이쪽으로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쏠릴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지구가 자전하니까 돌면 우리나라가 달 있는 데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쪽에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또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물 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슈퍼문이잖아요. 슈퍼문. 이게 이 지구가 있으면 달이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고 약간 타원형으로 돌아요. 지구 주위를.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에서 멀잖아요. 머니까 작게 보이는 거고 여기면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더 커 보이는 거지. 14% 차이가 난대잖아요. 14%. 가까이 오니까 당기는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달이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하면 더 세니까 밀물이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바다에 빠지고 했잖아요. 그게 가까이 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밀당하는 거라고. 밀당. 뭐 하는 거라고? 상호작용이라고. 중력 모형이 상호작용이라고. 됐나요? 자, 다음에 81번은 이제 점포 유형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80번은 1번이 정답이었고요. 81번은 부동산 입지 선정은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와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은 부동산은 입지 차이로 인해서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 건. 동질적이지 않다는 게 뭐예요? 똑같지가 않다 이 말이잖아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집심이죠. 집심. 자, 이거는 집집국산 전선편 생각하는 거죠. 집집국산 전선편. 지난주에도 했죠? 집집국산 전선편. 이건 집심이죠. 이거는 배우지의 중심이란 단어가 나와야 되죠. 중심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게 전문품점은 집심성 점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매품점은 예가 될 수도 있고, 집재가 될 수도 있고, 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얘는 특징이 뭐예요? 전문품 특징이.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고 구매하는 거고요. 이 선매품점은 비교 후 구매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지금 3번은 같은 업종이 서로 모였긴 하는데 중심에 입지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중심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에 유리하고요. 선매품점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 후에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82번은 다들 푸셨나요? 82번은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괄호 속에 70%만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명을 다 생각하면 안 되고 7만 명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계산하면 되죠. A가 당기는 힘은 뭐의 제곱분에? 거리 제곱이, 거리가 몇이에요? 2의 제곱 4죠. 4분의 몇이요? 5천인가요? A가 당기는 힘은 그렇고요. B가 당기는 힘은 3의 제곱인가요? 분자는 4만 5천인가요? 자, 이러면은 A가 당기는 힘은 4분의 5천이면은 1250이 되고요. 얘는 9분의 4만 5천이니까 5천인가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몇 대 몇을 빨리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5로 또 약분되잖아요. 5로 약분하면 여기는 25, 여기는 100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보이죠, 이제? 1대4가 보이나, 이제? 1대4 이거 몇 대 몇을 빨리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대4를 찾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총 몇 등분을 해서 5등분을 해서 4개는 이쪽으로 가고 1개는 저쪽으로 가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5분의 1,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A, B가. 이건 0.2, 20%, 0.8, 80%죠. A 쪽으로 20%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점유율은 20%고 2만 명 하면 안 되고요. 2번 하면 안 되죠. 7만 명의 20%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을 해야 된다고. 다 된 밥에 콧밥 들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몇 대 몇이 안 보이는 분들은 1250 더하기 5000분의 1250 하면은 A고요. 1250 더하기 5000분의 5000 하면은 B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몇 대 몇이 빨리 안 보이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에 83번은 형태가 다르죠. 82번 형태가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됐고요. 83번은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따지자면 83번을 조금 더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중요도는 물론 이제 82번 형태가 더 중요하긴 한데요. 요거 83번은 지금까지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돼서 이게 차이를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83번의 특징은 경계를 물어요. 경계를. 83번의 특징은 경계를 묻고요. 다음에 82번은 그냥 이게 거리하고 크기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힘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83번은 경계를 묻는 문제의 경우에는 거리를 묻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것도 이제 몇 대 몇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쇼핑센터 간 거리가 10km인데요. A의 면적은 3000이고 B의 면적은 300이고 B의 면적 2700이죠. 그러면 몇 대 몇이 금방 보이시나요? 몇 대 몇이에요? 크기 B가 1대 3이에요. 크기 B는 1대 9잖아요. 1대 9. 근데 당기는 힘이 경계 지점에서는 같단 말이에요. 경계 지점에서는 당기는 힘이 같아요. 그러려면은 거리의 제곱도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거리의 제곱도 1대 9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거리의 제곱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리가 필요하거든, 우리는. 거리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냐? 이거 찾는 거죠, 이거. 결국 이거 찾아야 돼요. 근데 제곱해서 1이 돼야 되고, 제곱해서 9가 되도록 요수차 찾는 거죠.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3. 예, 이걸 찾는 거죠. 거리가 1대 3이 돼야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등분해서? 총 4등분해서 한 칸은 왼쪽, 세 칸은 오른쪽에 넣으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300이고 2700 여기까지 거리가 10이잖아요. 10km를 4등분 하면은 한 칸은 2.5가 되는 거죠. 세 칸은 7.5. 그래서 2.5, 7.5 여기가 경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A로부터 2.5km 지점이 경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음에 84번은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맞죠? 무게와 거리에 의해서 그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에 수송비 관점에서 본다면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의 합인, 총 수송비가 최소인 곳이 최적 입지점이 된다. 맞죠? 수송비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송비가 좀 늘어나더라도 다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그 다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괜찮을 수 있죠. 그게 임금이 되면은 노동지향형이 되는 거고요. 집정력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건 집적지향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수송비 관점, 등비용서는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등비용선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은 여기에 이제 최소 비용, 최소 입지점이요. 원료를 이쪽으로 실어 가지고 와야 돼요. 원료 산지가 두 군데가 있고요. 제품을 갖다 파는 거는 여기에요. 자, 여기서 수송해 와서 이쪽으로 가져가는 최소 수송비가 발생하는 위치가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해도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크기가 똑같아요. 10원 더 많이 발생해요. 10원. 킬로그램당 10원씩 더 발생해요. 그럼 이쪽으로도 그렇게 킬로그램당 10원 더 발생하는 곳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결한 선이 뭐라고요? 등비용선이에요. 이건 수송비가 10원 더 발생하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벗어나면. 여기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수송비하고 그리고 절감되는 노동비라든가 다른 걸 고려해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다음에 4번에 수송비 관점에서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시장지향형 입지를 하게 된다. 이거는 원료지향이죠.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 지역에만 생산되는 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자동차 공업이나 석유화학 공업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집적지향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이제 옳은 표현이죠. 한데 모여 입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85번은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게 틀렸죠? 이거는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면서 더욱 중요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시가가 뭐예요, 시가? 여러분들 시가 많이 들어보셨죠? 횟집에 가면 그래요. 횟집에 가면 그러죠, 횟집에. 시가. 뭐, 시장 가격을 한다 그래요. 그때 가격이잖아요. 이 시가 정책은 지금 여기는 보세요. 위치, 방위, 층, 지역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이거는 차별화 정책이죠.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 따라. 시가 정책은 다른 사람들 하는 거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시장에 지금 가격이 얼마나 형성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학원에서도 학원 수업비를 시가 정책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학원에 전화해봐야죠.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전화해보고,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시가정책이라고요. 시장 가격대로 해야 되니까.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지. 그잖아요. 예, 혼자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시가정책이에요. 시장 가격 정책이. 예, 그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시장 차별화란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거는 차별화가 아니고 세분화죠. 세분화. 예, 소비자를 대상으로 나누는 것은 세분한다 그래요. 세분한다. 쪼갠다. 그럼 차별화는 뭐를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 상품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상품. 상품을. STP 전략 있잖아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S는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세그먼테이션. STP. S가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비자를 나누는 거예요.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나눈다고 표현을 해요. 인구 경제학적 특성.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30대냐 40대냐 이렇게. 그다음에 타겟을 정하는 거죠.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타겟을 정하고요. 그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에서 이미 기존의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다면 그 상품과는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차별화를 한다고요. 근데 차별화에 4가지를 쓸 거라 그랬죠. 그 차별화의 내용이 가격 측면에서, 제품 측면에서, 유통경로 측면에서, 그다음에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라 그랬죠. 이거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꼬꼬면도 예를 들었고, 꼬꼬면은 중고가 전략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제품은 허용국물 전략이죠. 닭고기 육수에다가 허용국물. 유통경로 전략은 대형 할인점은 잘 안 내보내고 편의점 같은 데 내보내고, 왜냐하면 타겟이 10대, 20대 이런 애들을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홍보 촉진 측면에서도 TV 광고 별로 없이 SNS나 뭐 이렇게 이 검색어, 인터넷에 검색어 광고, 이게 차별화예요. 기존의 다른 제품들과. 맞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는 제품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상품을.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거 다 요구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품 차별화가 그거 들어가면 안 되죠. 차별화는 바깥에 있어야죠. 차별화는 여기 있고 그 차별화의 내용이 4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차별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홍보 촉진이 들어가야지, 프로모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맞죠? 5번 맞고요. 다음엔 86번. 86번은 감정평가네요. 이건 아예 쉬고 할까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